네, 저는 그 자료집 2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자료집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제목이 좀 큰데요. 산재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한국 산재 보상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과제입니다. 산재 보험이라고 하지 않고 보상 제도라고 한 것은 산재 보험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 농업 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농업인 재해보상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 보험이 아닌 보상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저보다 산재 노동자분을 많이 만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여기 중단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노동광연대가 2019년부터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산재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과 20년 약 한 150명 정도의 노동자에게 실제로 생계비 일부를 드리고 산재 노동자가 어떤 문제를 겪고 좀 어떤 사회보장 체계, 산재 노동자를 위한 체계가 필요한지를 좀 듣는 과정들을 겪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2019년에는 산재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보고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와 산재보험의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만들면서 좀 산재 노동자와 관련된 그리고 산재 보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인 산재 보험을 좀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이 발표문은 이 연구 보고서에 함께 참여한 김명희, 이상윤 같은 저희 대표님과 집행위원들 그리고 회원들 중심으로 작성한 내용을 제가 대리해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네. 조금 부족하거나 해도 이제 산재보험,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제정되면 사실 노동자 건강권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 산재보험은 여전히 현장에서 잘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개입하거나 노동자 주체의 목소리를 통해서 바꿔가는 과정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일부 공유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반올림과 함께 좀 오래 앞으로 산재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해보고 좀 더 많이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이 세션을 진행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여기서 다루는 대상들은 2019년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산재 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산재보험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두 가지 정도 계기가 있습니다. 앞서 라이더 유니온 고교현 실장님이 발표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라이더 유니온 초창기에 이제 산재 입은 라이더 관련돼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서강대 옆에 지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기자회견하고 그 지사장 면담을 갔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는 이제 라이더가 이제 서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공단에서 지연을 해가지고 빨리 좀 처리해 달라.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빨리 좀 처리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지사장 면담을 했는데 지사장이 했던 말이 그거 어차피 금방 될 건데 왜 한두 달을 못 기다리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달 저도 생각하기에 한두 달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산재 노동자는 절박할까? 그분이 다치시고 사실 병원비를 그분이 다 카드로 결제하셨는데 카드비를 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이 산재 노동자가 당장 카드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산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시니까. 실제로 산재 노동자가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 행정가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들. 이 산재 노동자 한두 달 정도 생계비가 통장에 없어? 당장 카드값도 못 내? 이런 인식이 사실은 근로복지공단 그 지사장님한테 없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 실제로 산재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산재 보험을 이용하는 과정, 보상을 받는 과정,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 가지의 서비스나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산재 노동자의 말을 통해서 듣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담으려고 한 20분 정도 산재 노동자를 인터뷰했고요. 또 하나의 얘기는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재단이랑 산재보험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근로복지공단의 데이터를 보니까 산재 승인율이 90%고 뭐 재활도 되게 잘 된다고 그러고 직장 복귀율도 대단히 높다고 그러고 산재 신청도 뭐 서류 두세 가지면 금방 된다고 그러고 요즘에는 어플로도 금방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산재보험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중대재해처럼 막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예방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험 체계가 잘 돌아가는데 산재보험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사실 산재 노동자에게 직접 들어보면 다른 대답이 나왔을 텐데 공단이 발표하는 통계 등에서는 산재보험의 문제가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 것들. 근데 하지만 실제로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이 현장 혹은 집 경제적,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야기되고 있지 않고 개별화되어 있고 특정 작업장의 문제, 특정 사업장의 문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문제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 실제로 산재보험 혹은 산재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제 눈가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좀 여러 가지 폭넓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29페이지 보시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용장벽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했고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이 문제에 더 심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산재보험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회 형평성을 저해하고 사회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산재 보상받을 수 있는 자료 및 조언자들이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상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점들을 조금 조사 면담 지원 과정에서 좀 느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경험적으로 현장이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혹시 공유가 중단이 됐나요? 아, 네네. 화면 공유가 중단됐다고 나오는데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키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내려가고 보입니다. 있죠. 네, 29페이지 하단 다시 하면 그래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산재 적용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나 마음 먹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이분들을 산재보험 혹은 산재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 소스 주체로서 발굴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산재보험 개혁 개선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라는 점을 저희는 조금 명시하고 앞으로 좀 주장을 하려고 세션 제목도 산재보험 관점이라고 얘기했고요. 사실 산재보험 제도 자체가 여러 전문가분이나 행정가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어졌거나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바처럼 사실 이 연구는 저희가 산재보험 개혁의 상이나 목표 기준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산재보험을 평가하고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소리, 주체의 목소리를 통해서 산재보험을 신청하거나 신청하려고 했지만 포기한 사례들을 조사함으로써 실제로 제도는 이렇게 매끄럽게 잘 깔려 있지만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불편,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좀 귀납적으로 도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좀 동적으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산재 노동자가 다치고 보상받고 재활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전 과정을 순서대로 좀 파악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보통 급여, 뭐 보험료를 어떻게 걷고, 뭐 행정 조치를 어떻게 하고, 뭐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노동자가 제도를 시계열적으로 부딪히는 순서대로 조금 파악을 해서 그 개별적인 문제들을 좀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산재 노동자들이 정보 부족 등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업주 날인제도 다 폐지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신청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게 오해라고 파악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오해가 제도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장벽 혹은 제도가 만들어낸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인지하는 것도 실제로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한 문턱을 제거하는 것이 산재보험 이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구조화해서 조금 다른 전문가들, 현장 활동가들을 통해서 조금 개혁 과제를 제출했고요. 뭐 당장 이 개혁 과제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큰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렇게 개혁했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면 참 편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저희는 정리해서 그것들 중심으로 당장 산재보험을 변화해가는 징검다리 혹은 마중물의 좀 성격을 갖게 하려고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주로 요 한 20분 정도의 노동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주로 노조에 가입하신 분은 없었고요. 대부분 다 노조에 미가입하신 분들이었고 택시기사분도 계시고 뭐 일용직 노동자도 계시고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뭐 계약직 노동자, 사회복지 관련된 노동자, 다양한 노동자, 연령대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 경위도 상당히 다르고요. 이 20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과정 속에서 쭉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노동노예도 홈페이지 보면 요 보고서가 있는데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라는데 한 100페이지 정도 실제로 저희가 노동자분들이 말하신 내용을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발표할 건 한겨레 20일에 이제 변지민 기자랑 같이 좀 정리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보려고 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산재보험이 여전히 회사의 태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회사의 태도 그리고 신청 절차에 있어서 어렵거나 원만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산재 승인율을 90% 정도로 사고의 경우 한정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매우 어렵게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명만 봐도 사실 원만히 승인되신 분들은 한 40% 정도에 불과하십니다. 다시 위에 보시면 추락이나 뭐 미끄러짐이나 뭐 중량물 작업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걸리시거나 감전이 되거나 상당히 단순 사고, 그러니까 어려운 질병이 아니라 단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분들이 회사의 태도나 입증상의 어려움,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실제로 산업재해에 인정받지 못하거나 매우 어렵게 인정받는 경우들을 보면서 저희가 사실은 뭐 상당 부분 많이 산재보험에 은폐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단순히 보고서에만 나타난 건 아니고요. 가장 최근 연구로는 국민건강보험이 이제 발주해서 연구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방안 연구 18년도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여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실상 무조건 산재 요양을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35% 정도에 불과했고요. 대부분의 노동자가 공상이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단순히 응답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최소 3천억에서 최대 7천억 정도의 산재보험료가 건강보험료를 통해 징수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산재보험 이용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이제 누수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실제로 40% 정도의 노동자만 산재보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폐업한 회사의 서류 도장을 받으러 오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제 반응성 낮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나 요청들, 그리고 실제로 노무사 같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 신청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나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노동자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 등등 다양하게 좀 나타났고요. 네, 뭐 고령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 질환이니 너 한 60살 정도 됐는데 뭐 이거는 업무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내용들이 좀 많이 생략이 됐긴 한데요. 저희가 정리한 내용들은 좀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는 이렇다고 좀 봤습니다. 사실 산재보상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앞서 산재보험의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처럼 이미 이중노동시장에서 상당히 낮은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가지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됐고 그 위험한 환경은 이중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불안정 노동이나 위험한 외주화였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보면 어떤 광주의 그 김재순 노동자를 상기시키는 한 노동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파쇄기에서 이제 목재를 파쇄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2번 정도 이미 재해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회사를 옮기고 싶었는데
이제 이분은 산재보험 처리를 안 하고 계속 공상 처리를 하셨는데 공상 처리하다가 회사에서 공상 처리도 어려우니 200만 원을 빌려주셨대요. 산재 이제 일하다 다치셨으니까 치료하라고. 그래서 2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그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가 실제로 이제 더 크게 다치셔서 팔이 이제 절단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회적 불평등에 의해서 낮은 자본에서 계속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시다가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은폐되거나 무시되거나 산재 청구를 포기하는 과정, 이 전반부의 과정이 사실상 생략된 산재보험 체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시는 분들은 산재보험을 처리하시고 이제 하시겠지만 사실 이분들은 아예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다양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보상과 관련돼서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은 발생 이전부터 사회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많았었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물어볼 사람이 없고 이 산재 처리할 때 어떤 것을 내야 되는지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 하나 없는 그래서 전문 대리인도 고용하기 어렵고 제도의 이해 수준도 높지 않은 사람들 또 열악한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니 재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또 산재보험 청구를 했다간 일자리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이 앞서 말하는 은폐와 무시의 대상이 되고 그 은폐와 무시는 이 사업장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점으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가 발생하고 승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했는데 병원까지 가기가 우선 힘들었습니다. 워낙 먼 곳에 병원들이 있었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또 당장 회사가 산재 신청도 해주지 않았고 회사도 지원해주지 않아서 이분들의 아까 말한 라이더처럼 경제적 부담이 당장 발생합니다. 내가 누워서 한 달 동안 이제 그 의식이 없는 분이 계셨는데 한 달 동안 냈던 병원비는 이분 아버님이 카드로 계속 긁으신 거예요. 이걸 당장 낼 돈이 없으니 빚이 생기고 가족들은 여기에 다 올인을 해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나중에 산재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이 기간에 저축도 해약하고 뭐 보험도 해약하고 적금도 해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개입 초기에 이제 결정적인 시기라고 저희가 보는데요. 이 서비스 질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당장 다쳤을 때 의료 서비스 그리고 산재 발생부터 산재 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그동안. 사실은 이 부분에 긴급하게 지원을 하거나 긴급하게 대안이 필요해서 이분들이 이 시기에 겪는 고통을 한정적으로 줄여주는 게 사실은 엄청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이 저희가 좀 주로 많이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체 역량의 취약성인데요. 뭐 산재 신청도 2장이면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말 자체가 이것들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공단에서는 어려운 말들을 주로 쓰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아서 작성해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공단 지사에서 자의적인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경우도 많았고 또 이분들은 주변에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노조나 사회단체들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경우에 상당 부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잘 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충족 의료가 되거나 사실은 산재보험 처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재가 승인됐다고 해도 휴업급여 문제나 보장성의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생계유지의 안전망이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이종란 노무사님 좀 더 설명해 주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라는 목적을 산재보험이 달성하고 있을까? 저희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산재보험의 개혁안은 그동안 다각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산재 노동자의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조금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이론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잘 설계되었냐, 해외 제도와 어떻게 유사하거나 차이가 있거나 좀 더 보완해야 되냐 이런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이것을 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할까, 왜 이것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제도 자체가 완벽하게 이해되고 활용될 수 있는 사람들만 산재를 경험하는 것이 맞냐, 제도 자체가 이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이 제도 자체는 공단 직원들이 말하면 신청하시면 다 되는데 왜 신청을 안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신청하지 못하고 신청 과정에 들어갔을 때 중간에 낙오하는가를 살피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제도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개발 접근이 가능하고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이 접근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하는 환경, 일하는 회사, 그리고 이분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특성들은 제도에 계속 반영되지 못하고 괜히 이런 노동자들이 승인이 안 됐다고 혹은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고 제기하는 민원들이 단순히 산재 노동자의 불평불만 혹은 제도에 도입되거나 개선의 요소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 노동자 오늘도 또 와서 뭐 불평불만하고 민원만 제기하고 자기 하고 싶을 말만 했다. 공단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표를 다시 구성하면 앞서 은폐와 무지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1번 상에서 개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것은 앞서 말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문턱들, 더 열악한 노동자가 더 이것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은폐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리고 이 찾아냄을 통해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도 개선에 있어 1순위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 많이 나오고 여전히 주장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재보험이 취약한 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한국의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 그리고 낮은 건강 역량은 산재보험의 적용과 이용의 불평등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노동자분들은 저희 같은 시민단체에 전화를 하고 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아보신 분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오해, 제도에 대한 몰이해가 다 기반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무지하거나 정보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자체가 이분들에게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게 만든 구조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산재 노동자, 이 제도 자체에 은폐되거나 이용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산재보험이 단순히 재해보상제도로서 사업주의 보상을 국가가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이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빠르게 준비하느라 요 노동자들의 생생한 말을 준비를 못해서 산재 노동자 관점이라고 했는데 산재 노동자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저희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에 관련 연구 보고서에 많은 말들이 있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이후에 과정 속에서 좀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이따 뒤에 발표하실 이종란 노무사님이랑 함께 저희가 모임도 같이 만들고 있고 좀 산재보험을 산재 노동자의 관점에서 좀 바꿔보자라는 목표를 위해 좀 활동을 할 계획이니 함께 앞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굉장히 막 빠르게 신속하게 그래서 시간을 넘기지 않는 정확하게 25분을 맞추셨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정말 뭐 알지 못해서 뭐 어렵게 준비했는데 낙오되고 뭐 시간 많이 걸리고 뭐 이런 문제들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해외에서는 뭐 선진국에서는 노동자가 다쳐서 병원에 가면 뭐 하다 다치셨어요? 왜 다치셨어요?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질병에 걸렸으면 무슨 일 하세요라고 의사가 물어본다는데, 그것만 돼도 사실은 이 사람이 업무 때문에 다쳤다, 혹은 이 사람이 쓰는 물질 때문에 이 질병이 왔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주 단순하게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수 지금 미인식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병원 수준에서 그냥 바로 걸러질 수 있는 조건이 될 텐데 아직 그런 제도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 직업성 암 찾기 사업을 하고 있는 직업성 암 119에 따르면 지금 이제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자가 암으로 진단이 되면 바로 노동부나 혹은 질병관리본부 뭐 등으로 연락을 의무적으로 우리 감염병 환자가 확인되면 그 해당 당국에 그 신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직업병 암 환자 혹은 황형성 암 환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는 이제 두 번째 발제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노동자 벌써 20년 가까이 싸우고 계시는데요. 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 그리고 고충을 겪고 계시는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올림에서 상임 활동하는 이종란이고요. 예. 네. 잠깐 마이크를 벗고. 반올림에서는 2007년도 고 황유미 씨의 그 백혈병 사망을 계기로 대책위를 만들고 대책위가 이제 반올림이라는 단체로 또 이제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산재 신청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 산재 신청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 이걸 보니까 굉장히 너무 사회보장제도로서는 한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고 바꿔봤으면 좋겠어서 네, 이러한 포럼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올림에서 어느 정도의 산재 신청을 했고 인정 현황이 어떤지를 간단하게 나눈 뒤에 이 신청에 이르기까지 어떤 장벽이 있는지 또 신청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노동자들이 그리고 신청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의 어떤 부딪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산재가 간신히 또 인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각종 보험급여 지급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또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기본 행정이 좀 제대로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올림에서 그동안 산재 신청을 했었던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반도체 이 LCD, 뭐 LED 같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어떤 각 그 직업병 문제인데요. 이 직업병 발생에 대해서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같은 이러한 유해인자 노출로 인해서 생기는 암이나 또 자가 면역계 질환 같은 이런 질환 발생에 대해서 이를 산업재해로 신청을 해왔습니다. 2007년도 황유미 씨의 백혈병 사망을 계기로 해서 2008년부터 계속 집단 산재 신청이라는 방식으로 해마다 뭐 5명, 10명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왔고요. 그 숫자가 지금 현재 156명 정도가 됩니다. 156명 중에서 처음에는 거의 인정이 되지 않다가 뭐 법원에서부터 산재 인정을 황유미 씨가 받고 그 이후로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인정이 71명, 그 중에 71명 중에 암 인정이 54명, 또 이제 불인정은 38명 정도 됩니다. 인정자 숫자가 좀 더 많아진 거는 그동안 점차 이 직업병을 인정을 처음에는 안 되다가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압력 등에 의해서 판례의 태도가 바뀌고 또 공단의 태도도 바뀌어서 이제 인정률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에 따라서 따져보면 그동안 33개 저희가 상병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뇌종양 등 해서
그리고 이 신청 건수 대비해서, 네네. 제가 좀 얼굴이 좀 너무 낮게 보이나요? 네. 그리고 이 신청 건수 대비해서 전체 직업성함 산재 인정률이 좀 반올림 사건 외에도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요. 근로복지공단 2019년 연구에 따르면 2017년도에 178명, 그게 61% 산재 신청 대비해서 인정률이 61%, 2018년도에는 205명, 그것이 전체 신청자 수 대비해서 인정률이 73.5%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러면 이제 거의 많이 인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전체 직업성함 추정치에 비교를 해본다면 한 해 한 전체 암 발병자 중에 한 10,000명 정도, 9,600명 정도가 직업성 암이라는데, 그에 비교하면 사실 신청 건수 자체가 굉장히 적다, 몇백 명으로. 그래서 신청 건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것이 직업성 암이 이제 산재가 잘 인정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반올림 사건,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암 발생 관련해서랑 비교를 해봐도 전체 인원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9년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반도체 집단 역학조사 결과에서 그 반도체 노동자들의 암 발생이 3,44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은 수치라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됐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던, 삼성은 여전히 암 발병률이 낮다는 식으로 이제 그 홈페이지에 이제 과거에 주장했었던 것들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17년간 이 추적해 보니 일반인에 비해서 반도체 노동자들 암 발생이 높고 그래서 한 3,400명 되고 이것이 1.28배 높다. 근데 그 중에서 산재로 인정됐었던 암은 그동안 54명뿐이 안 되니까 여전히 전체 직업성 암 발병자 대비해서 산재 인정률은 좀 낮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어쨌든 뭐 참고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이 역학조사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 결국은 클린룸 내에서 위험 요인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 산재 신청이 이르기까지의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 장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 노동자들은 이제 처음에 병에 걸렸을 때 사실 이게 속병이기 때문에 사고성 재해랑 달리 이것이 작업 환경상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의심을 잘 하기 힘든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게끔 하는 제도도 전혀 없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직업병 여부에 대한 의심이나 그런 판단, 이제 산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치의가 이제 그러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어떤 얘기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이걸 알아서 직업병 같다 이렇게 의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암은 유해인자 노출로부터 최소 수년이나 10년 이상 또 20년, 30년 걸리는 그러한 잠복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한참 만에 발병한다는 것입니다. 잠복기를 거쳐서 발현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주 과거에 내가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좀 추적하기도 되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사실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화학물질 노출이나 방사능 노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할 때 당시에 유해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 환경상 요인 때문에 직업병이 발생했다는 의심을 하기 어려운 것이 또 산재 신청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유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면 백혈병에 걸릴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위험 인자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사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직접 그런 직업적인 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문항 조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구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직업 요인을 필수적으로 조사하고 산재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좀 구축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신청에 이르기까지 또 어려운 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재직 중인 경우는 아시겠지만 직업병 같은 걸 의심하더라도 이 사업주 눈치를 보면서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심각한 질병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사실 가벼운 것들은 뭐 공상 처리하고 신청에 이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경우에도 보니까 반도체 이 기업들이 대부분 일단 대기업들이 많은데요. 이 대기업들은 사내복지 제도로서 이 신청의 효과를 좀 상쇄시키니까 신청을 이제 가급적 안 하는 거죠. 사업주 눈치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누락이 되니까 산재가 은폐되지 않도록 노동자에게 이제 산재보험으로의 유인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냐, 제도적으로. 또 사업주에게는 혹여나 산재 은폐가 있다면 이를 엄격하게 책임을 또 물어야 되겠다. 이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할 때 노동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그냥 신청한다고 승인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 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렵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물질을 썼는지 노동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취급 물질에 대해서 또 그냥 그걸 취급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부산물에 의한 노출, 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취급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것에 노출될 수 있느냐, 이런 노출 영향에 대해서는 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데도 알 수가 없어요. 또 작업 환경이 어땠는지 일한 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 인과관계도 입증하는데 부담을 지기도 합니다. 또 유해 작업을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입증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동료의 증언 같은 거를 간신히 구해도 사측에서 또 다른 동료를 내세워서 주장을 상쇄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주장만으로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또 가집니다. 특히 또 퇴직 노동자가 아픈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실 퇴직을 하고 또 퇴직하고 한참 만에 또 병이 발병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암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퇴직 노동자가 그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과거에 내가 있었던 환경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있는지, 그것이 작업 환경상에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 혹은 어떤 물질을 취급했는지 물질 정보나 측정 기록을 보려고 하더라도 그런 서류에 대해서 청구권이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권도 없고, 그리고 노동부에 이 작업 환경 측정 기록은 이제 구비되어 있으나 신고되어 있으나 그것을 볼 권리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서류조차 노동자들이나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 주치의는 산재 신청을 하려면 산재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요. 그렇게 시스템상 되어 있는데 이 산재 소견서, 산재보험 양식에 따른 그 의사 소견서를 병원에서 작성을 주치의에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치의는 그것이 산재에 대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소견서라 생각을 해서 인과관계를 모른다 혹은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는, 잘 모르면서 그냥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산재 소견서 쓰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그냥 진단서를 내도 된다라고 이제 제도를 최근에 개정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산재보험 양식에서의 소견서를 1차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단계에서도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의사가 아닌 것 같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산재를 또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을 느끼면서 이 산재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산재 신청을 못하기도 하죠. 그런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신청 절차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산재 신청을 유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습니다.
그냥 전화로 혹시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냥 뭐 사실 자세한 안내보다는 예를 들어서 엉뚱한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노동자가 이 복잡해 보이는 서식을 작성하고 알아서 병원 진단서나 의무기록 등을 떼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져서 혼자 신청을 하지 못하고 노무사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과 비교를 해보면 건강보험은 사실 따로 신청 절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또 알아서 적용이 되고요. 근데 산지 신청은 일일이 신청과 증빙과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과연 사회보험일 수 있겠냐, 사회보장 제도로서는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 건강보험처럼 병원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 이후의 문제도 참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 경험으로는 일단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요. 저희가 신청한 사건 중에 2017년도에 10월에 신청을 하는 암 사건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조사 기간이 굉장히 길은데요. 일단 그 중에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기초재해조사가 있고 그 기간도 사실 몇 달이 그냥 쑥 지나가요. 별 조사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리고 최대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역학조사 기간에 넘어가요. 역학조사 기간에서는 또 이제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뭐 그런 여러저런 이유로 해서 뭐 1년, 2년, 3년씩이나 걸립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했지만 잘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진지하게 다시 좀 이제는 좀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재 보상이 신속한 보상의 원칙인데 이것들은 다 그런 신속한 보상 원칙에 위배되는 일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학조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사실 그렇게 조사 기간을 길게 가져서 확인해야 되는 뭐 어떤 작업 환경이나 질병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모든 조사를 다 그렇게 길게 한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고 그렇게 1년 이상 아무리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을 기본 소요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작업 환경상 사실 발암 물질이 여러 존재한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고 이것이 여러 작업 과정상 노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일단 동일한 질환, 유사 질환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역학조사 없이 빠르게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역학조사제소 뭐 사실 판결가 소송까지 올라가는 사건에서는 그 소송을 가서 판결을 받아보면 이 부실한 역학조사의 문제를 항상 꼬집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가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 가졌으면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규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규명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식으로 아직 확인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결론에 대해서 사실 산재보험 자체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병 원인에 대한 뭐 아주 엄밀한 조사를 하는 의학적 판단, 과학적 엄밀성을 중심으로 하는 역학조사랑 이게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산재 판정이랑은 사실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지만 이 역학조사에서는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의 결론에서는 거기서 내리는 업무 관련성 판단은 사실 이 산재 이 승인을 좌지우지하고 되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서 다시 또 뒤집어지고 이게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병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산재를 판단하는 어떤 사회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에 대해서 한 조사가 너무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 산재 판정상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의 기준이
의학적, 자연과학적 기준이 아니고 재반 사정을 종합 추단해 봤을 때 인정할 정도의 규범적 사회적 기준이라는 것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는 만큼 어쨌든 이렇게 역학조사를 무리하게 계속해서 산재를 판정하는 이러한 것들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질판위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이 희귀질환 판정에 되게 중요한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이정표가 될 만한 판결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 판결 이후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대법 판결을 수용해서 앞으로는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 좀 더 폭넓게 인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이게 지침으로 그렇게 됐고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대로 법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되게 규범적 판단의 영역이다라는 얘기가 대법원 판결의 핵심적인 요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 또 당연 인정 기준, 어떤 인정 기준 안에 들어오면 산재를 인정하는 당연 인정 기준의 확대, 이런 것들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반도체 공정 예를 들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발암 요인들이나 이러한 유해 요인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것이 각 세부 공정으로 나눌 필요도 없이 클린룸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것들이 섞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노출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도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노출 수준을 일일이 사실 이렇게 증거를 찾기는 어렵잖아요. 또 낮은 수준의 노출로도 암 등에 걸릴 수 있다고 하고 이런 정도의 사정으로 충분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걸리는 암 발병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재로 인정됐던 또 질병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나 평가하지 않고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당연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재 인정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아주 낮은 산재 인정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산재 인정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산재 인정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한 10년 동안 계속 직업병이 산재다, 백혈병은 산재다, 뇌종양도 산재다, 이런 산재를 인정해라라는 투쟁을 해왔는데, 그래서 산재가 인정이 되면 사실 사회보험으로서의 이 산재보험이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매우 많습니다. 일단 보험급여 이용을 하기가 되게 이것도 또다시 신청과 증빙과 승인의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큰 관문이고 누구도 근로복지공단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안 하는 게 전 굉장히 어색하고 그게 국가가 그래서 되는가 이러한 정말 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법 신청하기가 복잡하고 요령이 필요한데 재해노동자가 알아서 요령을 피고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제대로 그러니까 안내가 부족해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농사들을 재노동자가 찾아가라는 거냐, 그러니까 유료로 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유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행정 서비스를 해결할 방법이 너무 필요하다. 노무사 시장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국가 행정으로 산재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치료와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으로서 거듭나는 산재보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 관련해서 저희가 비지정병원 문제를 또 겪고 있는데요.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또 암 투병 이후에 치료와 케어를 위해서 하는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그러니까 산재 비지정 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비지정 병원에서 요양하면 산재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네. 아주 불가피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영수증 처리 사후에 이제 하는 요양비 지급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을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치료받고 싶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해야 되는데 산재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데를 찾아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재 비지정 병원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건강보험마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도 그동안 산재 비지정 병원에서 요양한 경우는 건강보험마저도 이제 적용이 안 되면서 거의 이제 노동자들은 이게 그 요양비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지금 전가받는 상황인 거죠.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제 뒤에서 얘기하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암이나 난치성 질환 치료에는 신약 적용도 많고 비급여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노동부 산재보상과에서는 비급여를 최대한 산재보험으로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급여라도 요양비를 적용하는 게 사후적으로 요양비 처리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 비급여라는 이유로 이렇게 좀 산재 영역으로 포함을 안 시키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휴업급여도 좀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입원 치료 기간은 사실상 짧고 대부분 통원 치료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통원 기간에도 입원 기간과 마찬가지로 취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몸 상태인 경우가 많잖아요. 취업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또 아픈 몸에도 이제 생계를 위해서 취업 자리를 찾고 싶어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한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런데 이 휴업급여 받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지금 현재 시스템이 주치에게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의학적 소견을 물어봐요. 그것이 산재 서류상 취업 가능한지 여부를 간단하게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치의가 볼 때 이 사람은 약간 거동이 가능해. 그럼 취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취업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암 환자라도 몸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러니까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치의의 판단 체크리스트 하나로 이 휴업급여 판정 여부가 좌지우지 된다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 이제 경험이 암 환자인데 이게 재발했는데도 주치의의 판단 때문에 그런 취업 가능하다라는 체크 때문에 부지급된 사례도 있고요. 또 뇌경색 건조증후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눈에 궤양도 있고 여러 가지 온몸이 다 아프신 루푸스 환자인데 주치의가 휴업급여 제도를 잘 모르고 그런 취지를 잘 모르고 취업 가능하다는 것에 체크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제 재심사 이의 신청해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시키고 이제 지급할 수 있도록 이제 최근에 이렇게 사건을 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주치의 체크 하나로 모든 걸 다 내맡기는 식의 휴업급여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은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노동부에 산재보상과에 물어봤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최소한 암 투병하는 항암 치료 기간 6개월, 1년 빼놓고도 한 5년 동안 산정 특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암 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특례적인 적용이 있냐, 휴업급여 지급 등에 대해서 했더니 그런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아픈 노동자들이 또 우리가 같이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더 많이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문을 두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만성질환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억지로 이렇게 시장에 내몰고 종이 한 장 들은 힘이 있으면 취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니까 제대로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쉴 수 있도록 휴학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완화가 그러니까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급여 관련해서도 저희는 이게 보니까 중증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이고 그 나머지는 다 일시금인데 일시금이 크지 않아요. 이 낮은 보장성에 대한 실효성이 있냐? 이게 일시금이 실효성이 있나? 이게 좀 아니지 않나? 연금 전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산재 장애 등급은 1급에서 14급인데 그 일반 장애제도, 장애복지법에 따른 일반 장애제도는 1급에서 6급으로 있었다가 이게 장애계의 투쟁으로 전장현 등의 투쟁으로 사실 장애 등급제를 폐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중증장애와 경증장애 두 단계로 좀 줄였는데 이렇게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의학적으로 판정에 의해서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판정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나 어려움을 충분히 이제 고려해야 된다.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바뀐 거거든요. 장애 등급제 폐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도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산재보험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예전 그대로 1급부터 14급 그리고 신체 장애 중심, 그러니까 외적 장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도 좀 저는 고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가 또 건강보험 요양비 부담 환수가 된 사례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청한 산재 신청 사건 중에 직업성 암, 그러니까 암 진단 이후에 몇 년 뒤에 직업성 암이 의심돼 산재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게 또 몇 년 만에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양급여가 3년의 시효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3년 전 것부터 이제 요양비 처리가 됐거든요. 산재보험 처리가 3년 전 것부터 돼서 2016년부터는 산재보험 처리가 됐어요. 이분은 2014년, 15년부터 사실 이 병을 알아왔는데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게 산재보험이 적용될 거라면서 건강보험이 처리가 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그 2014년, 15년에 적용됐던 건강보험 요양비를 환수하겠다. 재해자한테 내놔라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황당하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재해자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부담하는 것은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싶었는데 산재 신청 이전의 문제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이건 해결을 하겠다. 신청 이전에 발생한 문제니 뭐 그럴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한 분이 있었는데요. 부당 환수된 분이 산재 비지정 병원에서 요양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마저 박탈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승인 이후에 그러니까 계속 이분은 난소암 피해자였는데 그 산재 비지정 병원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그러니까 산재 승인된 이후에 이제 비지정 병원에서 요양을 받으니까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 요양하는 게 치료가 잘 되니까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요. 2년 뒤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신이 부당한 수급을 받았으니 산재 환자인데 건강보험으로 처리됐으니 3월 말까지 1,400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 산재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억울한데 비지정 병원이라고 취급을 받아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억울한데 건강보험마저도 박탈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해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건강보험공단도 사실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또 근로복지공단도
비지정병원을 존재하게 만들어서 노동자를 좀 골탕 먹이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법에 그러니까 재해자에게 이렇게 제도가 연계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재해자 부담 금지의 원칙 이런 게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복지공단 기본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산재제도 이용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서 제발 친절한 맞춤형 자문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발제했던 우리 정우준님의 노동건강연대 연구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그 맞춤형 자문을 받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노동자들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도록 하는 안내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근로복지공단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될 서류 뭐 의무 기록 같은 거 있잖아요.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치료하는 동안 의무 금액이 막 1,000장도 넘어가고 막 A4 한 박스씩 되고 이러는데, 그 진료비도 영수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의무 기록, 영수증 이런 것들을 공단에서 제출하라고 다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병원에서 떼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서 다시 우편으로 붙여요. 그런 시스템 말고는 개선이, 그러니까 그렇게뿐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팩스를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이거를 종이로 일일이 아픈 노동자가 이걸 다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또 우편을 등기번호 찾아서 맨날 확인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공단에서 직접 병원과 연계해서 전산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당연히 가능한데, 너무 산재 노동자한테 불친절한 이러한 행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들을수록 살짝 열받는데, 이 근로복지공단이 공적 서비스를 해야 되는 정부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네요. 뭐 혹자는 산재보험료를 운영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또 승인도 써야 되는, 승인을 많이 해주면 많이 쓰겠죠. 뭐 그런 두 가지 그 모순적인 구조가 한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산재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적게 지출하기 위해서 불친절한 거 아니냐, 혹은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정말 산재를 겪은 것도 억울한데, 대부분 또 취약 노동자들인데, 사후보장 과정에서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심지어는 뭐 비용을 뱉어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는 것은, 정말 산재보험 제도가 운영된 지 지금 뭐 50년 막 이렇게 돼가는 상황에서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말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좀 도입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고용노동부가 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평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질문 남겨주세요,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아무도 안 남겨주셨어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 발표가 완벽했거나 아니면 하나도 이해 못했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두 분이 완벽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질문이 없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번 세션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쉬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지금 한 15분 정도 좀 쉬시고, 오늘 마지막 세션은 좀 손님들이 많으시고요. 예, 좀 길게 진행할 거니까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 한 모금 드시고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